어둑한 새벽 공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골목 위를 맴돌았다. 겨울 끝자락의 냄새가 남아있는 이른 시간. 시장의 셔터들은 하나둘씩 말아 올려지며 철이 긁히는 소리가 골목의 숨을 흔들었다. 콩나물 삶는 스테인리스 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막 썰린 파 냄새가 바람에 섞여 퍼졌다. 그 시장 한가운데 대성정육점이라는 빨간 간판 아래에는 사장 민수가 무거운 도마를 정리하고 있었다. 새벽을 여는 사람 특유의 무표정한 평온. 그는 일상이 매일 비슷하게 시작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다. 민수가 매일 가장 먼저 맞는 손님, 회색 코트를 입은 80살 노인. 철거된 공장지대에서 부는 바람이 골목 끝을 쓰다듬을 즈음, 노인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같은 발걸음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팔꿈치가 닳아 기운 흔적이 있는 낡은 코트, 빛이 바랜 검정 구두, 그리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 그는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단 4글자를 남겼다. 사장 양반 한금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매일의 의식 같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등심이 좋습니다. 기름도 적당해요. 노인은 늘 그렇듯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늘 그렇듯 같은 주문. 딱 한 근. 더도 덜도 없이. 민수는 칼을 들었다.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의 결이 칼끝과 맞닿자 날카로운 소리가 짧게 울렸다. 고기 단면이 드러나며 붉은 결이 가지런히 펼쳐졌다. 노인은 그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고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억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드시고 요즘은 속 괜찮으십니까? 민수가 건넨 말에 노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속은 뭐, 늙은이가 다 그렇지. 그 말은 항상 같았다. 민수도 더 묻지 않았다. 대화는 짧았지만 몇 달째 반복되며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자리 잡았다. 노인은 계산을 마치고 언제나처럼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비닐봉투를 들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카운터에 서 있던 막내 직원이 슬쩍 말했다. 사장님, 저 어르신 진짜 매일 고기 사가시네. 부자신가? 민수는 젓가락으로 간판 불을 끄듯 짧고 단칼처럼 잘라 말했다. 그런 손의 돈은 다 땀에서 나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민수의 마음에도 의문이 있었다. 누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한 근의 고기를 사가는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는가? 왜 그 얼굴에는 늘 어딘가 아린 기색이 있는가?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저 낡은 코트 자락에 마음이 붙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민수의 마음속에서 작은 결정 하나가 떨어졌다. 내일은 따라가 보자.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 불을 끄고 도마 위 칼을 한참 닦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노인이 남긴 말투, 손, 눈빛 사이에 일상이 아닌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내일 마주하게 될 진실이 자신의 삶까지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평소보다 15분 먼저 가게 문을 열었다. 셔터를 올리는 동안 차가운 쇠맛이 손끝에 묻어났다. 바닥을 물걸레로 한번 훑고 유리 진열장을 닫고 칼날의 결을 천으로 조심스레 후쳤다. 준비는 끝났는데 마음은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처럼 어수선했다. 문 위에 종이 덜컥거리며 흔들릴 때 회색 코트가 골목의 입구를 잘라 들어왔다. 노인은 어제와 같은 발, 같은 속도로 문턱을 넘었다. 사장 양반 한금만.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칼을 들었다. 오늘따라 칼날이 더 맑은 소리를 냈다. 붉은 고기의 결이 층층이 쌓여 포장지로 사라질 때까지 둘은 그저 침묵했다. 계산을 마치고 노인은 비닐봉투를 손가락에 걸었다. 늘 고맙소. 짧은 인사. 문이 닫히자 민수도 곧바로 패딩을 걸쳤다. 막내에게 눈짓했다. 30분만 본다. 손님 오면 전화해. 네. 어디 가세요? 시장 한 바퀴. 문턱을 나서자 공기가 달랐다. 노인의 뒷모습은
낡은 간판과 비닐 차양과 전깃줄 사이를 미세하게 흔들며 앞으로 나아갔다. 민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았다. 눈은 사람을 쫓았지만 귀는 골목을 들었다. 튀김 기름 끓는 소리, 칼칼한 마이크 방송, 뻥튀기 기계의 간헐적 폭발음, 그리고 새벽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낮은 인사말들. 노인은 먼저 생선가에 들러 고등어를 2손 샀다. 다음엔 과일 가게에서 작은 사과 상자 하나. 쌀집에서는 쌀 10킬로를 계산하며 손수레를 거절했다.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 반 통과 장조림 소량을 챙겼다. 무엇 하나 흥정하지 않고 무엇 하나 서두르지 않으면서 어제와 똑같은 순서와 양. 의식 같았다. 민수는 그 무게를 눈으로 저울질했다. 저 어깨로, 저 손으로, 저 나이로. 그런데 노인은 한 번도 숨을 크게 몰아쉬지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만 짧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뱉을 뿐. 그 호흡이 살아온 방식처럼 보였다. 시장 끝을 지나 오래된 골목이 시작되는 지점. 재개발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덜컹거렸다. 노인은 그 현수막 밑에 낮은 비탈길로 들어섰다. 벽돌 담 너머로 낮은 지붕들이 이어졌고 비가 오면 물이 스미는 자국이 줄무늬처럼 남아있었다. 민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뒤를 따랐다. 낡은 담벼락 뒤 작은 건물이 나타났다. 한우리 보육원. 어제 처음 봤던 그 철문 앞에 노인은 섰다. 문고리를 잡지 않고 발끝으로 툭, 툭 2번을 가볍게 찼다. 안에서 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까슬까슬 울렸다. 문이 열리자 원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이들 아침이 빠듯하다고 했지. 어제는 미안했어요. 계란이 모자라서. 오늘은 장조림 좀 보탰어. 대화는 짧고 분명했다. 노인은 봉투들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으며 하나하나 건넸다. 등심 한 근, 고등어, 사과, 쌀, 김치, 장조림. 원장은 횡설수설 감사 인사를 했다.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말 길면 밥 식어. 그 모습까지 어제와 같았다. 그러나 어제와 달라진 게 있었다. 민수의 위치. 그는 철문과 담장 사이의 그늘에 서 있었다. 바로 코앞에서 우연히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보게 된 것이다. 계획한 적 없는 거리였다. 주방에서는 이미 큰 프라이팬이 달궈지고 있었다. 기름 위로 고기가 올라가자 지익 소리가 시장 전체를 한순간 정지시키는 듯 컸다.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과 후추가 뒤섞인 냄새가 담장 위로 넘실거렸다. 사과를 씻는 아이 손에서 물방울이 튀었다. 쌀 씻는 물은 뽀얗게 흐려져 사라졌다. 누군가는 물을 썰고, 누군가는 식판을 닦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단 뛰어다녔다 아이니까. 노인은 그 장면을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다가가서 쓰다듬지도 앉아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지켜보는 일만 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민수의 목구멍이 마른 기침처럼 막혔다. 이게 어디 되풀이된 선행 정도가 아니었다. 이건 매일의 밥상을 책임지는 일, 하루의 시작을 만드는 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온도를 씹는 일이었다. 그는 철문에 손을 얹을 뻔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나오며 노인을 보았다. 할아버지. 노인은 얼른 등을 돌리듯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금세 웃으며 들어갔다. 노인은 한 박자 늦게 아주 작은 손짓을 했다. 그 손짓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잘 먹어라. 건강해라. 내일 보자. 민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착각까지 들렸다. 그는 뒤로 물러나 골목 모서리에 기대섰다. 잠깐 숨을 들이키고 내쉬었다. 어제부터 마음속에 쌓인 물이 오늘에서야 입까지 차오른 느낌이었다. 왜 이제까지 몰랐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발걸음 전부 힌트였잖아. 하지만 의문은 하나 더 남았다. 저 노인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아이들 밥상을 책임지는 손이 자기 밥상은 어떻게 차리는가? 그 답은 그저 우연으로 왔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민수는 분식집으로 향했다. 국물 떡볶이에 튀김 2개, 라면 하나.
늘 같은 순서였다. 의자에 앉으려는데 유리문 밖으로 회색 코트가 스쳤다. 노인이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었다. 유리문 틈 사이로 노인은 분식집 앞을 지나 편의점 문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계산을 취소하고 밖으로 나갔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습기가 높은 밤이었다. 편의점 네온이 바닥에 물기를 끌어올려 반짝이게 했다. 우연히 매대 사이로 노인의 옆얼굴이 보였다. 노인은 라면 2봉지와 삶은 달걀 하나를 집어들었다. 계산대에 올리는 손은 익숙했다. 계산을 마치고 컵을 받아 정수기 앞에 섰다. 뚜껑을 벗기고 스프를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비닐로 임시 덮개를 만들어 눌렀다. 5분을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란 되게 비슷하다. 그러나 노인의 표정은 기다림이 아니라 견딤에 가까웠다. 그는 카운터 옆에 서서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멀리서 아이들 밥상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민수는 문을 밀고 들어갈 뻔한 손을 멈췄다. 대신 편의점 문틀에 등을 기대선 채 지켜보았다. 노인은 뜨거운 라면 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편의점 천막 아래 바람이 덜 부는 자리. 그는 컵을 양손으로 감쌌다. 김이 얼굴을 가리고 이내 사라졌다. 젓가락이 라면을 들어 올릴 때 노인은 조금 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뜨거울 땐 숨부터 불고. 그 말투가 낯익었다. 아버지가 어릴 적 밥상에서 하던 말. 뜨거울 땐 숨부터 불고, 찬물은 천천히 마시고, 반찬은 번갈아 먹고. 작은 생활의 법칙들이 가족을 버티게 하던 시절의 말들. 민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그 말 하나에 줄줄이 걸려 나오는 걸 느꼈다. 노인은 라면을 3젓가락에 나눠 먹었다. 국물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달걀 하나를 조심스럽게 까서 반으로 쪼개 라면 위에 얹었다가 다시 절반은 뚜껑에 올려 별도로 먹었다. 나눠 먹는 습관. 혼자여도 나눠 먹는 사람. 누군가와의 식탁이 몸에 밴 사람. 민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빠졌다. 구두 끝으로 바닥에 작은 자갈을 건드렸다. 고아원 아이들에겐 고기와 반찬과 과일, 자신에게는 라면 한 컵. 천장 조명이 맥박처럼 깜빡였다. 세상이 잠깐 심장을 내보이는 순간 같았다. 노인이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골목으로 발을 옮길 때 민수는 급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어르신. 부르는 소리가 자기 귀에 먼저 닿아 뜨거웠다. 노인이 돌아봤다. 민수는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다. 저 오늘 고기, 기름기 좀 더 덜어드렸습니다. 소화에 더 나을까 해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았소. 혹시 속이 안 좋으시면. 늙으면 다 거기가 그거요. 노인은 싱긋 웃었다. 웃음이 아직 남아있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제 가게 위에 국 한 소치. 사양하겠소. 노인은 말끝을 다 닫지 않고 돌아섰다. 민수는 그 등을 오래 바라봤다. 그러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따라 나섰다. 말을 걸겠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발만 쓰겠다? 낮에 마음속으로 했던 다짐을 밤에도 지키듯. 노인은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더니 오래된 주택가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계단 중간쯤 가로등이 깜빡이다가 꺼졌다. 어둠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노인의 걸음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민수는 멈췄다. 더 가면 사생활이었다. 이 선을 넘는 건 그의 윤리를 건드렸다. 그 순간 창틀 사이로 새어나온 라디오 소리가 바람길을 타고 흘렀다. 오늘도 누군가의 밥상에 당신의 하루가 얹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이었다. 민수는 갑자기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올라오는 희한한 감정에 덜컥했다. 그는 계단 아래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알았다. 우연히 알았다. 고아원, 라면, 그리고 이 사람의 방식. 다음 날 민수는 가게로 돌아오자마자 종이박스를 하나 꺼냈다. 표지에 굵은 매직으로 적었다. 국거리 뼈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일하는 막내가 물었다. 사장님, 이거 그냥 나눠주게요? 겨울도 지났는데 뼈국 찾는 사람 줄었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 누군데요? 민수는 대답 대신 칼을 들었다.
도마에 햇살이 한 뼘 들어왔다. 그 한 뼘의 빛 속에서 칼날이 번쩍였다. 사람은 다 어디선가 밥 먹고 산다. 밥을 절약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빌려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을 남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는지, 끄덕이지 않았는지 모를 표정을 짓고 계산대로 돌아갔다. 민수는 포장대에 작은 봉투 하나를 더 올렸다. 사과 2개. 별말 없이, 아무 표시 없이. 내일 아침 노인의 봉투 속에 우연히 섞여들도록. 문득 그는 궁금해졌다. 이 긴 의식을 언제부터, 왜, 어떻게 시작했을까? 어디까지가 습관이고 어디까지가 속죄일까? 답을 얻으려면 물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물을 수 없었다. 말은 마음을 쉽게 다치게 한다. 자신이 배운 방식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래서 민수는 행동했다. 보육원으로 혼자 갔다. 노인이 없을 때 원장은 그를 보자 살짝 놀랐다. 어제도 오셨죠, 사장님? 예. 방해되면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 오래전부터. 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다만 매일 오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켰다. 변색된 1990년대의 여름. 아이들, 봉사자들, 시장 사람들의 단체 사진. 한쪽 끝에 젊은 남자 하나가 아이 둘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다. 그 눈빛 민수는 어디서 본 듯했다. 저분이. 원장이 말을 삼켰다. 자세한 건 저도.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사진 아래 작은 글씨를 오래 들여다봤다. 보육원 식사지원시장 연대 짧고 단단한 문장. 뼈대만 남긴 말. 노인의 말투와 닮아 있었다. 민수는 돌아 나오며 담장 위로 펼쳐진 하늘을 봤다. 하늘은 매번 같으면서 매번 달랐다. 아이들이 마룻바닥에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안쪽에서 터졌다. 민수는 그 소리에 발끝이 저렸다. 아이들의 합창은 간단한 인사였지만 오늘 그 말은 사죄처럼 들렸다. 누군가에게는 미처 지키지 못한 약속의 대체처럼. 그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음막을 예감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들이 조각으로만 남아선 안 됐다. 이 모든 퍼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노인의 과거로, 그리고 상처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 길을 열 열쇠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하나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그 노인은 올 것이다. 한금만. 그리고 민수는 내일 조금 더 가까이 서 있을 것이다. 이튿날 민수는 새벽부터 시장을 돌았다. 정육점 문을 열기 전 오래된 시장통을 천천히 걸었다. 비가 조금 내린 탓에 바닥은 미끄럽고 구멍난 천막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눈에 익은 얼굴들에게 무심히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저기, 어제 그 노인 있잖아요. 회색 코트에. 그러면 사람들은 잠깐 뜸을 들인 뒤 비슷한 말들을 내놓았다. 아, 그 어르신? 시장 사람 다 알지. 예전엔 여기서 가게 하셨대요. 철물점인가 뭐 그런 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착했어. 아주. 그 말들이 서로 닮아 있었다. 말끝마다 약간의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한 노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젓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때 일이 사람 목숨 하나를 바꿔놨지. 그 집은 그날 이후로 문을 닫았어요.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시장 입구의 낡은 벽보를 바라봤다. 재개발 구역 지정 고시라는 제목이 발에 있었다. 글자 사이사이 덧칠된 낙서처럼 볼펜 자국이 있었다. 우리 시장을 지켜주세요. 여기서 나가면 우린 죽는다. 바람이 스치자 그 종이가 달칵거렸다. 오래전에 붙은 절규가 아직도 떨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시장 안쪽 구석에서 신문 스크랩북을 발견했다. 오래된 문방구 겸 복권방의 주인이 버릴 거면 가져가라고 내줬다. 낡은 스크랩북의 첫 장엔 1990년대 초의 기사들이 붙어 있었다. 시 재개발 추진 반대 시위, 시장 상인들, 경찰과 충돌, 상인 대표로 나선 청년, 부상 후 병원 이송, 폭력배 개입 의혹 속 진상규명 요구. 민수는 손끝으로 사진 위 먼지를 훑었다. 사진 속
상인들 앞줄 맨 가운데에 선 청년 하나가 있었다. 햇빛에 눈을 찌푸리며 손에 플래카드를 쥐고 있었다. 그 얼굴 낯설지 않았다. 민수는 급히 원장에게서 받았던 옛 단체 사진을 떠올렸다. 고아원 여름 봉사 때 아이들 뒤에서 고기를 굽던 젊은 남자. 그 눈빛 같은 사람이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노인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다. 시장 철거 반대의 맨 앞에 섰던 청년. 그 청년이 어쩌면 그 시위에서 민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에서 신문종이가 찢어졌다. 기사 옆에는 누군가의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진실은 시간보다 길다. 잊지 마라. 민수는 스크랩북을 덮고 오래된 시장 복도를 걸었다. 주변 소음이 멀어지고 발밑에 묘하게 쿵쿵 울림이 전해졌다. 마치 오래전의 발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드님이 그분이었구나.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누가 듣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민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비 오는 여름이었다. 장마의 물레가 저녁마다 골목을 타고 내려와 연탄재와 섞였다. 시장 지붕의 파란 비닐은 물주머니를 달고 축 늘어졌고 쓰러진 박스에서는 젖은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그때 시장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 시장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 노인의 집은 시장 끝에 붙은 철물점이었다. 못, 망치, 삽, 전구, 고무대야가 벽을 채웠다. 장사는 넉넉지 않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늘 들락거렸다. 저녁이면 노인은 가게 문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반쯤만 피우고 껐다. 옆에 앉은 그 청년이 납작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시장 상인 명단, 재개발 설명회 일정, 기자 연락처. 종이 위엔 늘 시장의 내일이 있었다. 아버지, 내일 회의는 생선가 앞에서요. 사람들 다 모일까? 모이게 해야죠. 이 시장이 우리 밥줄인데. 청년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말끝에는 어린 오기가 있었지만 그 오기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힘이었다. 옆집 떡집 사장은 그 눈빛을 보고 말했다. 앞으로 뭐가 되든 저놈은 남의 밥을 굶게 하진 않겠구먼. 비가 더 굵어지던 어느 날 청년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엔 쉬어요. 내가 고기 사올게요. 아버지랑 고기 구워 먹자. 노인은 씩 웃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기다릴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시장이 먼저예요. 다음 주. 간단한 두 글자였지만 그 말은 그 집안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액자 같은 약속이었다. 노인은 그 말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다. 다음 주엔 고기 구워 먹자.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 재개발 반대 집회가 시장 입구에서 열리던 날 장대비가 골목을 물가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옷과 모자를 쓰고 플래카드를 붙였다. 우리 시장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메가폰을 든 청년이 앞에 섰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먹고 살았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박수쳤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몰려왔다. 용역이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진 사람들, 투박한 장갑, 둔탁한 막대. 경찰도 멀찍이 서 있었다. 빗소리는 더 굵어지고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누군가가 밀치고 누군가가 몸을 내밀었다. 플래카드가 찢어지고 우비가 찢어지고 사람의 말들이 찢어졌다. 청년은 맨 앞에서 두 팔을 벌렸다. 여긴 아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젖은 시장 지붕을 쳤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막대가 훅 날아왔다. 사람들의 웅성 사이로 둔탁한 퍽 소리가 비를 가르며 떨어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청년의 상박에서 피가 쏟아졌다. 비와 피가 구분되지 않았다. 더 많은 퍽 소리, 더 많은 밀침, 고함, 우비들의 발자국, 흘러내린 플래카드 조각.
노인은 기별을 듣고 골목을 뛰었다. 물길을 가르며 젖은 슬리퍼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달렸다. 다다미 마룻바닥을 처음 밟는 사람처럼 엉성한 걸음으로 비의 장막을 찢고 들어가 그를 찾았다. 사람들이 웅성이는 중심에서 청년이 누워 있었다. 눈은 뜨였는데 하늘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노인이 안아 올리자 청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다음 주. 그 말에 나머지는 비에 잠겼다.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메모를 했고 시장 사람들은 흩어졌다. 다음 날 기사에는 충돌이라고 적혔다. 누가 누구를 밀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넘어졌는지 활자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사진 구석에 찢긴 플래카드의 조각 하나가 잡혔다. 다음 주라는 세 글자가 종이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눈앞에서 떼지 못했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다. 시장 사람들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고개를 오래 숙였다. 누군가는 소주를 종이컵째 들이켜고 누군가는 장갑을 벗다 말고 훌쩍였다. 노인은 과일 향이 남은 손으로 영정의 유리를 닦았다. 사진 속 청년은 늘 보이던 눈빛으로 웃고 있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그 웃음에는 아직 다음 주가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보험사 직원이 조용히 찾아왔다. 고개를 조아린 사람은 단정했고 말끝은 더 단정했다. 유가족분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청년이 손수 가게 통장에 넣어두던 꼬깃꼬깃한 돈들의 행방이 떠올랐지만 머릿속에서 숫자는 전부 소리로만 들렸다. 직원은 서류를 건넸다. 잉크 냄새가 났다. 지원금과 보험금 10억 원. 검은 글자는 쉬지 않고 눈으로 들어왔다. 아들이 없는데 돈이 있었다. 노인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 허리는 그날 이후로 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노인은 통장을 만들었다. 이름 아래 잔액과 계좌번호가 새로 찍혔다. 노인은 통장 맨 앞장에 연필로 적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자는 아이들 우유와 밥으로. 아들 돈이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킨다. 노인은 그 연필 글씨를 손가락으로 여러 번 문질렀다. 글자가 손의 온도를 먹어 검게 번들거렸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 주에 고기 구워 먹자 했지. 다음 주는 없지만 매일을 다음 주처럼 살자. 그 다음부터 노인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거의 사라졌다. 철물점 간판은 내걸렸지만 셔터는 자주 내려가 있었다. 대신 새벽에 발자국이 하나 생겼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반찬 두어 가지와 고기 조금.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했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이름을 묻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먹일 것을 놓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매일이 되었다. 재개발은 진행되었고 시장의 몇몇 가게는 사라졌고 어떤 집은 멀리 이사갔다. 세월이 한번 굽어지자 사람과 간판이 같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 발걸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들고 왔다. 고기 한 근. 그건 누군가에게 했던 약속의 크기와 같았다. 더도 덜도 아니고 한 근. 원장은 사정을 묻지 않았다. 대신 감사 인사를 했다. 어르신, 덕분에 애들이 힘이 납니다. 노인은 늘 같은 말로 답했다. 말 길면 밥 식지. 비가 오면 우산 아래 봉투를 감쌌고 눈이 오면 장갑 두 겹을 끼웠다. 허리가 더 굽어질수록 걸음은 더 일정해졌다. 사과 상자의 색이 계절마다 바뀌었고 장조림의 간이 아주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은 자랐다. 누군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중학교에 갔다. 아이들 가운데 몇은 노인을 보고 할아버지 하고 불렀다.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말은 늘 한금보다도 절약했다. 노인은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냄비가 아니라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 컵라면에 부었다. 국물은 절반만 먹었다. 다음 날을 위해 속을 아끼듯. 라면이 익는 동안 그는 통장 잔액을 적어보았다. 잔액은 줄어들지 않았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적립되는 이자가 고무지우개 부스러기처럼 조용히 쌓였다. 원장은 가끔 말했다. 어르신, 이 돈 본인 병원비라도. 노인은 손사래를 크게 쳤다. 그건 아들 돈이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킨다. 노인은 시장 입구의 낡은 벽보를 일부러 지나갔다. 바람에 찢어져 반만 남은 종이. 그 앞에서 노인은 조용히 섰다. 흐릿한 글씨. 우리 시장을 지켜주세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문장. 그러나 노인은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을 마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밤이면 노인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든 영정사진의 복사본. 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말렸다. 아버지, 다음 주 청년의 입모양이 사진 속에서도 들리는 듯했다. 노인은 사진을 보며 라디오를 틀었다. 사연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말했다.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말이 됩니다. 노인은 그 말을 접어 사진 뒤에 끼웠다. 지키자. 매일 다음 주처럼. 세월은 말이 없었다. 2000년대가 지나고 시장의 카드는 플라스틱에서 휴대폰으로 바뀌었다. 간판은 LED가 됐고 젊은 상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노인의 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시작은 매일 같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생선가의 첫 칼질 소리, 과일 박스의 색, 쌀자루의 무게, 정육점의 도마 소리. 그리고 어느 해 겨울, 노인은 의사에게서 서류 한 장을 받았다. 위암, 말단까지 퍼져 있는. 의사는 숫자와 확률을 말했다. 노인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지직 소리와 같았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 점퍼 안쪽에 넣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통장을 펼쳤다. 잔액은 그대로였다. 10억. 노인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내 밥이 아니라 아이들 밥을 끝까지. 그날 이후로 노인의 발걸음은 더욱 정확해졌다. 새벽 5시 반. 정육점 문이 열리기 직전 골목 모서리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들어가 한 근을 샀다. 사장이 바뀌었지만 사장의 표정은 언제나 비슷했다. 무뚝뚝한 정중함. 노인은 그 표정을 아들이 좋아했음을 떠올렸다. 기분은 늘 몰래였다. 이름을 묻는 사람에게는 웃음으로 답했다. 통장에 붙은 메모는 몇 번이고 새로 썼다. 이자는 우유와 밥으로. 원금은 손대지 말 것. 아들 돈. 연필 글씨가 다르면 다시 썼다. 그 문장을 쓰는 행위 자체가 매일을 붙들어주는 제사 같았다. 때때로 시장 입구에서 정육점 사장을 마주쳤다. 사장은 멀리서 고개를 숙였고 노인은 작게 받았다. 서로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해와 예감이 둘 사이에 가만히 놓였다. 언젠가 이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 언젠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것 같은 책임. 그러나 그 언젠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노인은 밤마다 복대에 허리와 배를 함께 감쌌다. 통증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했다. 그래도 라면을 끓였다. 국물은 절반만. 다음 날을 위해 남겼다.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다음 주라는 말을 한 번 더 떠올렸다. 다음 주는 오지 않았지만 내일 새벽은 또 올 것이다. 매일의 다음 주. 그리고 어느 봄비 내리던 날 노인은 미끄러졌다. 맨홀 뚜껑 위에서. 봉투가 터졌고 통장이 비에 젖어 밖으로 미끄러졌다.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다. 정육점의 그 사장. 민수. 노인은 통장을 줍고 말없이 넣었다. 사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철문 틈으로 들어간 비와 함께 비밀이 반쯤 새어나왔다. 노인은 알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혼자가 아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오래 숨겨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비가 그치고 시장의 오후 햇살이 골목을 비단처럼 훑고 지나갔다. 노인은 철물점 셔터 앞에 한 번 섰다. 손바닥으로 녹슨 자국을 쓸었다. 셔터 틈 사이로 오래전 청년의 웃음소리가 망치 소리와 함께 겹쳤다. 아버지, 다음 주에요. 노인은 셔터에 이마를 잠깐 대었다. 그래, 다음 주. 그는 아주 낮게 웃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다음 날 새벽을 향해 한 근의 무게를 가늠하며. 비가 개고 난 다음 날 민수는
일찍이 가게 셔터를 올렸다. 손님이 오기 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도마 위, 아직 물기조차 마르지 않은 칼날에 민수는 천천히 손을 얹었다. 한근. 이제 이 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노인이 정해진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민수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없었다. 사장 양반, 오늘도 한근. 노인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민수의 대답은 어제보다 낮았다. 예, 오늘도 한근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고기를 썰었다. 노인은 그 과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둘 사이엔 칼질 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탁, 탁, 탁. 고기가 포장지에 쌓여 노인의 손으로 건네지는 순간 민수의 눈가에 잠시 떨림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그 떨림을 삼켰다. 말을 꺼내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노인이 돌아선 뒤 민수는 곧장 가게를 나섰다. 이번엔 멀리서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보육원 앞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익숙한 회색 코트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노인은 오늘도 비닐봉투들을 들고 철문 앞에서 발끝으로 툭, 툭 신호를 보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수는 조용히 다가갔다. 원장님, 저 잠깐만 뵙겠습니다. 원장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보았다. 노인은 눈썹이 살짝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룻바닥 옆으로 천천히 비켜섰다. 원장은 민수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다. 민수는 스크랩북과 낡은 사진을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다. 그 청년 노인 어르신 아드님 맞습니까?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그분이 이 보육원을 살렸던 사람이었어요. 고기도, 밥도, 아이들도 누구보다 먼저 챙겼던 분.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어르신은 왜 이런 삶을? 원장은 말없이 다과 상자 밑에서 병원 기록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민수는 손을 떨며 그것을 펼쳤다. 위암 말기. 전이. 수술 불가. 민수는 그 문장 하나를 읽는데 한참이 걸렸다. 목이 메어 숨이 코끝에서 막혀버렸다. 원장님은 언제 하셨어요? 한 달쯤 됐습니다. 약도 제대로 안 드세요. 통장에 있는 돈을 아들 돈이라고 본인 몸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0억. 제가 받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돈은 매번 그대로였어요. 이자는 아이들을 먹였고 원금은 아버지의 사죄였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었다. 마당 한편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며 고기를 굽는 노인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노인은 아이들과 가까운 자리엔 서지 않았다. 항상 한 발 뒤에서 불판의 온도만 확인하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만 듣고 잠시 머물다 돌아갔다. 그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민수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말이 아니라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원장님, 저분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원장은 담담히 말했다. 죄책감은 말로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울며 말해야 덜어지지만 그분은 밥으로 갚아야 할 죄가 있으셨던 거죠.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람 한 줄기처럼 헛웃음이 났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네? 평생 밥으로 말한 분이었죠. 힘들어도 밥을 차려놓고 앉아 계시던 사람. 밥만 먹이면 괜찮아진다고 믿었던. 민수의 눈가가 번져갔다. 근데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까지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더 보이시는 거군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길게 끄덕였다. 그때 문 밖에서 아이들 웃음과 고기 굽는 소리가 겹쳐 울렸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다. 회색 코트를 눌러 입은 노인이 불판 앞에 서 있었다. 약한 불꽃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노인은 아이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묘했다. 기쁨, 미안함, 다짐이 동시에 담긴 미소. 민수는 그 미소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원장님,
저 이제 이분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가게로 돌아와 도마를 닦았다. 칼을 갈고 고기를 정리하고 국거리를 따로 모았다. 그리고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밥은 사람의 약속입니다. 막내가 물었다. 사장님, 이건 또 뭔 뜻이에요? 민수는 짧게 답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막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민수는 가게 불을 끄며 혼잣말로 말했다. 어르신 이제는 같이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곧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노인은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천천히 눈을 떴다. 창틀 사이로 스며든 공기는 차고 얇았다. 한동안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라면을 끓일까? 생각이 목까지 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는 대신 물 한 컵을 마셨다. 그리고 벽에 붙여둔 종이 조각을 손끝으로 쓸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자는 아이들의 밥으로. 연필로 찌그러지게 적힌 글자. 자신이 적어놓고도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글. 노인은 종이를 떼어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몸이 전보다 더 가벼웠다. 아픈 곳이 없는 날의 기분과 닮은 듯 했지만 그건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다 달아 없어져서 그런 느낌에 가까웠다. 새벽 5시 25분. 시계 바늘이 익숙한 시간을 가리키자 노인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걸음을 누구보다 먼저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정육점 앞에서 문을 열고 서 있던 민수였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한 근의 등심을 곱게 손질해 놓고 있었다. 기름을 덜었고 아이들이 먹기 좋게 칼집도 넣어두었다. 언제나처럼 노인은 돈을 꺼냈다. 값은 받아야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제 마음입니다. 노인은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떨렸다. 노인은 봉투를 받으며 아주 짧게 말했다. 고맙소. 두 사람은 말없이 시장을 걸었다. 노인은 생선가에 들러 고등어를 샀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반찬 가게에서 장조림을, 그리고 쌀집에서 작은 봉지를 하나 더 샀다. 민수는 그 모든 걸 옆에서 조용히 들었다. 오늘은 노인이 무슨 말도 하지 않아도 민수는 다 알 것 같았다. 보육원 앞에 다다랐을 때 노인은 문을 두드리거나 발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오늘은 사장 양반이 열어보시오. 민수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눈동자 속에 맑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주방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분주했다. 식판 소리, 물 끓는 소리, 웃음소리. 아침 냄새가 막 피어오르는 시간. 노인은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 가까이로 걸어갔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다. 할아버지. 노인은 그 작은 손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름도 다 알지 못하지만 손의 온도만큼은 알고 있는 아이들. 그는 아이들 앞에 서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잘 먹고 잘 자라. 그거면 됐다.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원장과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깊게 삼켰다. 아침 준비가 끝나자 민수는 노인에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쉬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요. 민수는 아이들과 식사 준비를 이어갔고 노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오래된 나무 마루 하나, 낡은 담요 하나뿐인 작은 휴게실이었다. 노인은 코트를 벗고 담요 위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다. 이자는 아이들의 밥으로. 손끝이 종이를 쓸다가 그 위에 천천히 멈췄다. 아들아, 다음 주에 고기 구워 먹자 했지. 노인은 그 말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몸을 눕혔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 들어 노인의 얼굴을 덮었다. 숨이 옅어졌다. 그리고 아주 긴 숨 하나를 끝으로 노인은 마치 잠든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그 어떤 고함도 울부짖음도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한 사람이었다. 잠시 후 아이들의 식판 소리가 들릴 즈음 민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어르신? 대답은 없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노인의 손등을 감쌌다. 이미 차가웠다. 민수는 무릎을 바닥에 꿇고 이마를 손등에 댔다. 울음이 터지지 않았다. 대신 숨이 무너졌다. 어르신, 왜 끝까지 혼자?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노인은 혼자 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남기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민수는 한참을 그 손을 놓지 못했다. 노인의 마지막 날은 시끄럽지 않았다. 비극도 탄식도 억울함도 없이 그는 평생의 죄책을 밥으로 녹여냈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의 식탁을 채운 뒤 조용히 떠났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사죄의 방식이었다. 노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시장 사람들, 보육원 원장, 그리고 아이들 몇 명. 그게 전부였다. 상가에는 국화꽃 몇 송이와 노인이 생전에 입던 회색 코트가 걸려 있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사진 속 노인은 생전과 다르지 않았다. 과하게 웃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표정하지도 않았다. 늘 그랬듯 속마음을 끝까지 다 말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원장이 민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어르신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라고 남기셨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받았다. 봉투 속에는 노인의 유서, 통장,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노인과 그의 아들, 그리고 시장 풍경.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삶 전체가 찍혀 있었다. 민수는 유서를 펼쳤다. 글씨는 삐뚤고 약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묵직한 시간이 실려 있었다. 사장 양반께 아들놈을 지키지 못한 죄로 평생을 밥으로 살았습니다. 몸이 남아있는 동안은, 손이 남아있는 동안은 아이들 밥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돈은 아들 돈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사과해야 할 사람들에게 쓰인 돈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그 아이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나는 이제 쉬겠습니다. 내 죄는 밥으로 다 못 갚았지만 당신이 조금만 이어준다면 아마 아들도 기뻐할 겁니다. 고마웠습니다. 밥을 같이 지켜줘서. 올림. 민수는 유서를 쥔 손을 가슴에 모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르신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 목까지 끝까지. 그 말 앞에서 민수의 울음은 소리 없이 무너졌다. 며칠 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였다. 정육점, 생선가게, 과일가게, 반찬가게, 두부집, 건어물집. 노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각자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민수가 장부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어르신이 남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맙시다. 대신 매일 한 가지씩만 보태는 겁니다. 고기, 생선, 반찬, 과일, 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밥상으로 지켜갑시다. 누군가 훌쩍이며 맞장구 쳤다. 그 양반 혼자 다 했는데 우린 한 가지씩도 못하겠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다음 주라고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합시다.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다음 주. 그 말이 어떤 생을 송두리째 묶어놓았던 단어인지 이제 시장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보육원에는 매일 조용한 배달이 도착했다. 고기 한 근, 사골뼈 한 상자, 생선 두 손, 사과 5개, 장조림 한 통, 떡 한 접시, 그리고 이름 없는 봉투들. 아이들은 여전히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잘 먹겠습니다. 원장은 그 말 뒤에 작은 인사를 덧붙였다. 보이지 않는 손, 고맙습니다. 창밖에서는 민수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문득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다. 늦은 밤 민수는 가게 불을 끄기 전 노인이 늘 서던 자리에 고개를 돌렸다.
문지방. 매일 한 근의 고기가 시작되던 자리.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어르신, 내일 고기 좀 더 챙겨갈 겁니다.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바람이 고요히 스쳤다. 그 순간 정말로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 듯했다.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익숙한 말투로 말하는 것 같았다. 말 길면 밥 식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도마를 닫고 칼을 갈며 노인이 남긴 통장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떠올렸다. 밥은 약속이다. 약속은 누군가 지켜야 한다. 노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노인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